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보여지는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이는 것에 의해 서로를 판단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보이는 삶 말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갇힌 사람들 덕에 제 인생을 구원하게 되었어요. 결혼이라는 지옥으로 들어갈 뻔했던 제 인생을 말입니다. 저는 소개팅을 통해 저의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취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고 소개팅 상대였던 전 남자친구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취업을 준비하면서 소개팅 자리에 나온 그 인간이 참 대단해 보이긴 하네요. 물론 그 인간과 그 인간 엄마를 봤을 땐 아마 대기업에 종사한다는 저의 직업을 보고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접점이 없는 사람이라서 잘 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여행을 다니기를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후 저희는 가까워져 사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임용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합격 기념으로 간 일본 여행에서 그 사람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몇 년 사귀는 동안 양가에 가끔 인사도 드리고 해서 결혼은 큰 반대 없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서 양가 어른들을 만나는 일이 더 잦아졌다는 게 좀 다를까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딸내미, 사위 녀석 어제 전화 왔더라. 양가 상견례 할 날짜 물어보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사위야. 현민이가 날짜 며칠 말해준 것 중에서 아빠가 편하신 대로 고르시면 돼요. 현민이네 집에서는 다 괜찮다고 하셨대요. 그럼 물품 출납 스케줄 보고 결정할게. 아빠, 요즘 물량 늘었다고 너무 무리하게 운영하시는 거 아니죠? 걱정돼요. 건강 챙기시면서 하세요. 저랑 약속했잖아요. 아이고, 물론이지. 우리 딸 결혼 앞두고 아빠가 건강 더 신경 쓸게.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여행을 다녀오시다가 차량 사고가 크게 나면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그 사고로 팔 한쪽을 잃고 말았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팔 한쪽을 잃으시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휴학계까지 내고 아빠의 손이 되기를 자처했어요. 저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아빠의 손이 되었어요. 척추 골절은 다행히 시간이 지나 재활을 하면서 많이 호전되었지만 사라진 한쪽 팔은 시간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으시더라고요. 사고 이후에 가끔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왜 하필 그 시간 그곳에서 마주보고 오던 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고 부모님이 그 피해를 보게 되었던 걸까 상념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저도 저이지만 아마 아빠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해요. 엄마의 죽음 때문에 몇 년을 불면증과 죄책감으로 살아가시면서 매일 밤 숨죽여 울고 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단다. 그날 그 국도를 가지 않았다면, 너희 엄마를 데리고 서울을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잘못을 떠나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난 걸까. 내가 그렇게 인생을 잘못 살았나 하고 반성도 하게 되고 말야. 이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고 한쪽 팔을 잃고. 하지만 희진아, 네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너로 인해 마음을 고쳐먹었어.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고 팔을 잃었지만 다른 한쪽 팔과 다리가 무사하니 그걸로 되었다. 우리 딸 시집가고 손주까지 다 보고 오라고 하늘이 이렇게 목숨 부지해준 건가 하고 말이야. 사고가 난 뒤 한참이 흐른 후에야 아빠는 제게 조용히 그간의 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그 시간 동안 자식 입장에서 아빠의 좌절을 지켜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 힘든 시간 동안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며 보완하려 애썼고 10년이란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가족의 역사란 그렇게 생겨나는 법이니까요. 남자친구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아빠의 신체 일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귀고서 처음으로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알게 되었죠. 아빠가 한쪽 팔이 없는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는 적잖이 당황하고 놀란 눈치더군요. 하지만 아빠의 소탈한 모습과 진정성 있는 대화로 편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희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온 건 자네가 처음이야. 이현린이라고 했던가? 임용고시 시험 준비하고 있다지? 네, 아버님. 희진이가 공부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매번 아버지 자랑을 많이 했는데 이제야 뵙게 됐네요. 내가 한쪽 팔이 없어서 좀 이상하지. 교통사고로 팔을 잃었다네. 이제는 10년이 지나서 팔 한쪽 없어도 몸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됐지만 그전에는 샤워하고 거울을 보는 것조차 이상하고 자괴감이 들었지. 하지만 희진이 녀석이 옆에서 잃어버린 팔이 되어주었다네. 내 딸이지만 속이 깊고 좋은 아이야. 아빠와 속 깊은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더 마음을 열게 되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빠와 많이 닮은 사람이라 다행이다 싶었어요. 외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 안의 것을 들여다보고 그걸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런 사람을 바라왔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틈에서 정말 많이도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외적인 치장과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제게는 그런 기준이 없었으니 말이죠. 세상에나. 그런데 저의 시어머니가 될 분이 그런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예비 시댁에 오간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될 사이라고 알린 이상 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더했습니다. 아주 최악이었어요. 아이고, 희진이 왔구나. 네, 아버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그럼 내가 잘못 지낼 게 뭐 있겠어. 그나저나 안 그래도 다음 달 상견례 날짜 정했더구나. 이제 우리 희진이가 며느리 될 날도 얼마 안 남았네. 난 희진이 네가 참 속이 깊어서 좋아. 우리 현민이한테 아까운 짝이지. 하여간 저 양반은 또 쓸데없는 말 한다. 우리 현민이가 어디가 어때서요? 7급 공무원 아무나 되는 줄 알아요? 아깝기는 무슨. 맞아요, 아버님. 현민이는 저한테 과분해요. 어머니, 잘 지내셨죠? 그래, 오늘 현민이 일 때문에 늦는다더라. 우리끼리 가게 일 좀 하자꾸나. 너도 우리 집 사람 되려면 이런 일 정도는 같이 해야지. 아이고, 그럼요. 그럴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예비 시부모님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규모가 꽤 있었지만 코로나 탓인지 손님이 반절로 준 상태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예비 시댁일이니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사람이라도 움직이면 횟집에 손님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이에요. 남자친구 말로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줄어들어 시부모님 두 분 다 한숨 쉬는 일이 늘었다고 했죠. 여보, 이번 주에 그 큰손 손님 안 왔죠? 아우, 왜 안 오시지? 내가 꼭 한번 얼굴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직원 있을 때만 오는지 타이밍 한번 기가 막혀.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저번 달부터 매주 오셨는데 이번 주는 무슨 일이람? 안 오시네. 그분들이 오셔야 그래도 회식 테이블이 좀 차서 가게가 북적거리는데. 미숙 씨한테 그 손님 오면 나한테 꼭 연락하라고 한 거 전달했죠? 내가 어떻게든 구워 삶아 보려니까. 이런 기회 흔치 않은 거 알죠? 또 저번처럼 할인해줘라 이런 소리 하기만 해봐요. 시부모님 대화를 듣다 보니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매주 1,000만 원 단위의 매출을 올려주는 VIP 고객이 있나 보더라고요.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러 자주 오는 큰손으로 보이는데 매번 올 때마다 직원들 집에 가져가라고 포장 주문까지 따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필 예비 시어머니가 없는 시간에 자주 출몰하셔서 어떻게든 매출을 더 올리고 싶어하는 예비 시어머니가 애가 타는 모양이었습니다. 왜인진 모르겠다만 저도 그 큰손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미리 한식당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먼저 도착했고 저희 아빠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가장 늦게 오셨더랬죠. 아유, 아저씨, 저희 물건 안 사요. 여기 중요한 자리니까 나가주세요. 이 식당은 잡상인 출입 관리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수준 떨어져서 원. 아빠! 엄마! 장인어른이세요. 오셨어요? 뭐라고? 아니, 이게 무슨... 늦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늦고 말았네요. 저는 희진이 아빠 최영남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저는 현민이 애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실례를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간혹 입으시는 옷으로 아빠가 가진 옷 중에는 가장 좋은 옷이기도 했죠. 상견례라고 나름 신경을 써서 오신 게 보여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오해로 인한 삐그덕거림이 있었으나 이윽고 식사가 시작되었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현민이, 너 잠깐 나 좀 보자. 왜요? 여기서 그냥 얘기해요. 아유, 얘가 정말 왜 이래?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런데 대뜸 예비 시모가 약혼자를 따로 불러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예비 시모의 발언에 놀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분위기를 위해 자기 엄마를 따라 나섰어요. 그 뒷자리는 예비 시부가 수습하려 애썼죠. 지난 10년간 혼자 따님을 키우셨다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것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요. 아우, 저라면 못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과찬이십니다. 현민이도 어디 내놔도 아까울 것 없이 멋지게 컸더군요. 결혼하면 며느리 닮은 손녀를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너무 김칫국인가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도 주변 친구들 손자 보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아들, 딸 구별 말고 여럿이면 좋겠더라고요. 아버지들끼리는 술도 한 잔씩 주고받으시면서 도란도란 얘기 중이신데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저도 따라 나갔더랬죠. 어디를 간 건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서 식당 입구로 갔더니 정원 한켠에 약혼자와 예비 시모가 대화 중인 게 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지한 분위기로요. 너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왜 대리를 살하겠다는 거야? 그 집에서 그러든? 너 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아니, 장인어른이 한쪽 팔이 없으셔서 혼자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게 많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 희진이가 옆에서 같이 도와드렸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아버님 혼자 계시게 하는 건 희진이 마음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유, 이 답답아. 왜 네가 그런 집에 장가를 가? 세상 천지의 여자가 쟤밖에 없니? 그리고 예비 사돈이라는 저 양반 꼬락서니를 봐라. 내가 봉사하러 다니는 무료 급식소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랑 다를 게 뭐야? 너 확실히 희진이한테 물어본 거 맞아? 기초수급자나 이런 거 아닌 거 확실하냐고? 엄마, 내가 직접 희진이 집이며 장인어른 공장 가봤잖아. 넉넉하다니까는. 정말 왜 이러는 거야? 그거를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거의 평생을 저렇게 살았다는데, 응? 지금은 돈도 없고 생활이 힘들지도 모르고
오늘 입고 온 옷만 봐도 그래. 몇 년 동안 옷 안 갈아입고 입은 것 같이 저게 뭐니? 오늘 상견례 자리인 거 알고 온 거 맞아? 자다 나온 거 아니고?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결혼하는 건 희진이야. 장인어른이 아니잖아. 아이고 주여.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우리 집 남자들은 하나같이 왜 다 그 모양이야? 물러터진 두부같이 하나같이 야무지지가 못해. 너 저런 없는 집에 장가가면 네 인생 저당 잡히는 거야. 이 못난 거사. 넌 딱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는 못 들은 척 다시 식사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내내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가 나눈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막말이나 집안 사정에 대해 민감하게 구는 예비 시모가 달리 보였고요. 그 대화를 듣고 나니 새삼 결혼 준비 중에 싸우고 파토가 난다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 다른 건 참아도 우리 아빠 무시하는 거 도저히 못 참아. 상견례 때 식당 마당에서 어머니랑 자기가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아니 그게...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신 분인 건 맞아. 한 식구 되고 내 사람이다 하면 그러실 분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말 잘해볼게. 자기야, 화 풀어라, 어? 우리 아빠랑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해? 너무 서러워서 진짜. 너희 집이 얼마나 잘났다고 이런 소리 들어가며 결혼해야 하냐고. 진짜 너무 비참해. 어머니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 거 알아? 아냐고. 너무 서럽고 비참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왜 뭐가 부족해서 나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던 건지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역시 예비 사돈인 예비 시모가 좋지 않은 시선으로 아빠를 보고 있다는 걸 느끼셨었나 봅니다. 어느 날 대뜸 아빠가 예비 시댁 식구들을 공장에 초대하셨더라고요. 아빠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가족들끼리 친목도 할 겸 아빠 공장이나 아빠가 수출하시는 제품들도 같이 보여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장인어른 솜씨 자랑하고 싶다고요. 아마 시어머니의 편견이나 엄포를 깨고 싶어서 남자친구 나름대로 머리를 쓴 모양이었어요. 초대한 당일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주시는 가정부 이모님이 진수성찬을 준비해주고 가셨어요. 아빠가 예비 시댁 식구들 온다고 신신당부하며 특별 주문을 했다며 이모님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했죠. 도심 중심에 있는 예비 시댁과 달리 우리 집은 외곽에 자리한 편이었어요. 대신 숲과 공원이 근처에 있고 넓은 면적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반면 집 건물 자체는 오래전 할아버지 때에 지어져서 주방과 욕실 정도만 리모델링한 상태로 겉에서 보기에는 많이 낡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저희 아빠를 닮았다는 생각도 간혹했고 그래서 더 정감이 가는 곳이었죠. 거칠에 민감한 예비 시모는 그 모습마저 그냥 넘기지 않더군요. 아유, 여긴 수리 좀 해야겠다. 이 정도 연식이 느껴질 정도면 기둥이나 벽에 금 간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니? 무슨 여기까지 오라 말아야 뭐 볼 거 있다고. 예비 시어머니는 도착하고 한참을 마당이며 집 주변을 살펴보시더라고요. 마치 그 눈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찾고 말겠다는 거로 읽혀서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얹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틈새마저도 걸고 넘어지면서 집이 낡았다느니 이런 집에 돈이 있을까라고 혼자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겠죠? 아이고, 어서들 들어오세요. 식사 준비가 다 됐습니다.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한 번쯤은 꼭 이렇게 초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손님이 도착한 기척에 아빠는 세상 밝은 얼굴로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맞이해 주셨어요. 시장하겠다면서 푸짐하게 차려진 상으로 안내했고 남자친구를 포함한 식구들은 모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맛이 있었는지 음식을 거의 남기지 않고 모두 먹더라고요. 희진이, 너 밥도 먹었고 하니까 남자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여자들끼리 얘기 좀 하자꾸나. 네, 어머니.
무슨 말을 할지 뻔히 보이는 것 같아 긴장된 마음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따라 2층으로 갔습니다. 한 칸 한 칸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혼나러 교무실을 걸어가는 그때의 걸음이 떠올랐어요. 그 정도로 예비 시모가 풍기는 기운은 좋지 않았죠. 내가 말이다. 이 결혼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상견례야 할 수 있어. 하지만 결혼은 엄연히 다르지 않니? 나는 홀아버지인 것도 사실 마음에 걸린다만 너희 집안 형편에 대해 내가 너무 안일하게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상견례 때 너희 아버지 한쪽 팔 없으시고 장애 있으신 거 처음 알았지 않니?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구나. 저는 현민 씨가 알고 있어서 당연히 말씀드린 줄 알았어요.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현민이가 왜 이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 너가 결혼해도 계속 아빠랑 살겠다고 한 거니?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현민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머, 요거 봐라. 너 모르는 척 시침이 떼는 게 아주 수준급이구나. 내가 내 아들을 아는데 걔가 그렇게 남 배려하고 미리 생각할 줄 아는 애가 아니야. 네가 옆에서 펌프질 안 했으면 이럴 리가 없다고. 결혼하면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 당연히 시댁에서 결혼 시작해야지. 내가 가르칠 것도 많고 아무리 20살 넘어서 엄마가 돌아가셨다지만 네가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란 말이야. 나는 내 아들이 너희 집에 들어가서 대릴 사위 노릇하며 사는 꼴? 그건 나 절대 못 본다. 저도 초반에야 그래도 어른이고 예비 시어머니이니 예의를 갖춰서 말했지만 나중 가서는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비 시모처럼 나를 세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말이에요. 신혼집에 대해서는 현민 씨랑 상의 중이에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너희 집안 형편이 그렇게 안 좋니? 네? 아니요, 그냥 평범한데요.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세요?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냐고?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희 아버지 옷차림도 그렇고 아들도 아니고 딸인 네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아? 집도 당장 수리가 필요해 보이고 나는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아들 이제 선생 돼서 자기 뜻 펼치려고 하는데 처가 도와주다가 인생 망치면 나는 진짜 그 꼴은 못 본다. 내가 걔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는데. 선생 봉급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알지? 그 힘들게 번 돈 처가 돈 필요하다고 보낸다고 하면 진짜 나는 바로 이혼시킬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혼하면 너희 아버지가 내 아들 걸림돌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걸림돌이라뇨. 솔직히 말해서 너희 아버지 팔도 한쪽 없는데 행색도 그래서야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게 아니고 뭐야. 어디 가서 장인이라고 하면 행여나 좋겠다. 선 넘은 거 맞죠? 예비 시어머니라는 그 여자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사람인 것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 아들과 결혼하려는 여자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짓거렸겠죠. 저는 저기서 이성의 끈이 뚝 끊기고 말았어요. 취소하세요. 뭐? 뭐를 취소하라는 거야? 방금 하신 그 말 취소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왜 취소를 하니? 내가 틀린 소리를 했어? 뭐를 했어? 어머, 얘 눈 뜨는 거 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어쩐지 처음 봤을 때 성깔이 있어 보이는데 너무 얌전한 척한다 했더니. 저희 아빠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그런 무시당할 분 아니라고요. 어머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평가받고 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어머머, 얘, 너 말 바로 해. 너 지금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 알아? 아니, 내가 없는 말 지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나 지금까지 한 말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한 거야. 아니니? 얘가 도대체 뭘 그리 발끈하는 거야? 저에 대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건 참아도 저희 아빠 장애랑 옷차림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니요.
결혼하기도 전에 우리 집을 밑으로 깔보는 그 오만함에 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 말 다 취소하는 게 좋을 겁니다. 감히 내 딸한테 뭐라고 짓거리는 겁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딸이 사랑한다고 해서 허락해줬더니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계시는 줄은 몰랐네. 내가 너 이런 형편없는 시어머니 둔다고 했으면 이 결혼 안 시킨다고 했을 건데 말이야. 너 사람 보는 눈 다시 배워야겠다, 희진아. 아니, 이것 보세요. 형편없다뇨. 사돈, 말이 지나치시네요. 말이 지나쳐? 지나친 건 그쪽이지. 뭐가 어째고 어째?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야.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오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딸 무시하는 건 못 참아. 아빠가 그렇게 화내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큰 소리를 내시면서 시어머니를 잡아 끌고 가서는 시아버님과 남자친구가 있는 곳에 서류를 집어던지셨어요. 저희 집과 관련된 부동산 서류였죠.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봐.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는 이 집이랑 대지가 얼마인지. 공이 몇 개인지 보여? 모지리가 아니면 보이겠지. 당신네들 집보다 더 잘 사는데 뭔 개소리야. 당신 아들이 기울지 한참. 어디서 말이야. 어디서 남의 귀한 딸을 함부로 대해. 예비 시어머니는 수십억이 찍혀있는 부동산 서류를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사람이 똑같이 입을 못 다물고 있었죠. 당신들 내가 겉모습이 이러니 형편없을 줄 알았나 본데 이런 재산 나한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많은 재산 우리 딸이 고스란히 물려받을 거고 시어머니 될 작자가 내 딸한테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 이 결혼은 안 돼. 알아들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고. 장인어른. 장인어른? 하, 나한테 장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결혼 얘기 없던 걸로 하겠네. 그러니 어서 부모님 모시고 여기서 나가게. 앞으로 여기 얼씬도 하지 말고 볼 생각도 말고 어디서 말이야.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것도 알아야지. 상황은 극한으로 치달았어요. 화가 나도 단단히 화가 난 아빠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 하셨죠.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희진아, 아버님 화 좀 가라앉히시라고 해줘. 장인어른,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안. 나도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저런 시어머니 모실 자신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죠. 남자친구는 설득을 해도 될 것 같지 않자 멍하니 앉은 채 우리 부녀를 바라보고 있던 예비 시부모님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예비 시모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자기 때문에 상황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다가 자기 아들 손에 밀려 저희 집 밖으로 나가던 예비 시모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저녁 아빠는 제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아빠는 돈 때문에 저를 홀대하는 시댁은 절대 반대라며 파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일을 겪고 치가 떨려서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마 파혼 문제 때문이었겠죠? 희진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너랑 어떻게 헤어져. 넌 내 첫사랑이야. 나 못 헤어져. 내가 아버님한테 가서 싹싹 빌게. 내가 빌게. 그러면 되잖아. 현민아, 나도 너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너희 어머니 나 감당할 자신 없어. 네 말대로 결혼하면 좀 나아질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변하지 않으실 것 같아. 얼굴만 보면 우리 아빠에 대해 막말하시던 게 계속 기억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하지만 어떻게 엄마 때문에 헤어져?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건 정말 아니잖아. 그러게, 이건 정말 아니지. 그런데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행동, 그거는 정말 아니었어. 너는 어떨지 몰라도 이렇게 된 이상 나는 자신 없거든? 우리 단순히 연애하는 거 아니고 집안끼리 결합이잖아.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관계는 아니라고 봐. 내가 사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파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구하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집에서는 아빠를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있었지만 혼자 방에 있을 때나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말 펑펑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못 견딜 것 같아 파혼을 선택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너무 버거웠죠. 그럼에도 정말 죽을 것만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따금 그 사람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을 때면 핸드폰에 있던 그 사람 연락처를 지워버리고 핸드폰을 집 밖에 두기도 했어요. 내가 혹시나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까 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죽을 것 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을 받았죠. 예, 희진아. 아무리 그래도 나도 사람인데 실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니? 그리고 말이다. 내가 오해할 만 했잖아. 희진이 너희 아버님이 상견례 자리에도 너무 편하게 입고 오시기도 했고, 그렇잖아. 이건 나도 억울한 거야.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 현민이랑 헤어진다고 하지 말고 아버님 설득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좀 가져보자. 서로 오해한 게 있으면 풀면 되는 거잖아. 안 그러니? 세상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해도 모자랄 마당에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당신이 그런 말을 하게 된 건 저희 아빠 책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원인 제공을 했다면서 말이에요. 저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왜 남 탓을 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뭘 잘못하셨는데요? 그리고 말은 바로 하셔야죠. 실수요? 그걸 실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니 그럼 그게 실수지 뭐니? 내가 진작에 너희 집 경제력이 어떻고 이런 걸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야. 아휴, 너 정말 자꾸 이렇게 말꼬리 잡고 나랑 말싸움 하자고 덤빌 거니? 덤비는 게 아니라 저 지금 맞는 소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현민 씨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습니다. 맞아요. 현민 씨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 사람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이 싫어서 이 결혼 안 하려고 엎은 거예요. 제 미래가 훤히 보여서요. 저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한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민 씨한테도 얘기 전해주세요. 저한테 문자랑 전화 그만 보내라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칼같이 말을 잘라서 전했습니다.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예비 시모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희 아버지와 저한테도 원인이 있다고 우겨댔죠. 그러면 돈이 있다고 했으면 저희 아빠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건데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 건지. 그럼 돈이 있으면 속으로는 이전처럼 팔이 없는 사람이라 징그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그걸 숨기고 돈 하나만을 바라보며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 거라는 거 아닌가요? 아휴, 그게 더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 여자를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사는 것보다야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죠.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그 남자와 파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고 나서 몇 년 방황하다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현재 신혼 3개월 차에 접어들었어요. 이전의 예비 시댁과 달리 지금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십니다. 현재 시부모님의 경우 시아버님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죠. 저희 아빠와 대화도 아주 잘 통하십니다. 두 분이 함께 계시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낚시며 바둑이며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계세요. 시어머니 역시 저한테 친정엄마와 다름없을 정도로 제게 정말 잘해주시죠.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면 저 결혼 잘한 거 맞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인생이 구원되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 주변 지인들은 제가 파혼을 했던 과정을 듣고 나서는 네 인생은 정말 로또 맞은 인생이다 라고 하거든요. 개차반 같은 집에 시집가서 마음고생할 뻔한 거 친정아빠 덕에 구원되었다고 말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구원된 제 인생,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그럼 저는 정말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